애착 시리즈 앙 물고 몇 해 동안 잡고 있었는데 오늘은 진짜 마지막 편. 엄마의 마음 안녕한가요? 맘맘TV 최현정입니다. 지금까지 애착 시리즈 보시면서 그래서 우리 아이 안정애착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라고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관적이고 애정어린 두 가지 조건, 양육자가 아이 곁에서 든든한 안전기지로 자리하고 계시면 됩니다. 깔끔하죠? 아이가 자유롭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고, 그리고 그 욕구가 들어줄 수 있는 거라면 최대한 들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아이들 이제 2돌이 넘었습니다. 야호! 지금 이 시기는 자기 표현이 많아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외출하고 돌아올 때 별 깊은 생각 없이 세인이 신발을 이렇게 벗겨주면 세인이가 그러면서 짜증을 내요. 아차차차 미안 스스로 벗고 싶다 그랬지? 뭐 다시 신겨줍니다. 그러면 자기가 벗으면서 만족스러워해요.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늘었다는 것에 대한 충만한 기쁨을 만끽하더라고요. 그런 간단한 욕구들은 정말 들어주기 쉽죠. 언제든 기쁘게 기꺼이 흡족한 마음으로 들어줍니다. 준이는요, 성향이 많이 달라요. 주로 저에게도 지시문 형태로 말합니다. 안아. 안으면 손가락 하나로 모두 하려고 하죠.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 원치 않아요. 여기 저기 자기를 안고 그리로 가라, 이거 내려달라, 뭐 이런 지시문의 형태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친구가 무거워지니까 제가 안고 오래 못 있겠더라고요. 저 조금 안아서 이렇게 좀 돌아다녀 주다가 엄마 허리 아파, 내려보자. 물론 순순히 엄마 저를 안으시느라 허리가 아프셨죠? 이제 내려가겠습니다 라고 절대 하지 않죠. 더 안으라고 계속 징징거리기는 해요. 저는 하지만 이제 엄마가 오래 못 안아, 엄마 허리 아프니까, 이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줍니다. 아이가 요구하는 거, 아이의 욕구 최대한 표현하도록 허락하지만, 그렇다고 나의 욕구, 나는 그만 안고 싶다, 내 욕구를 모두 희생하면서까지 하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의사소통이 포인트라는 말씀 드렸었잖아요. 내 욕구에 대해서도 아이에게 충분히 설명하면서 서로의 욕구를 조율해 나가는 과정,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아이가 쉽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만 어느 순간 아이도 조금은 아는 것 같아요. 엄마가 나를 안아는 주지만 오래오래 안아주지는 않는구나. 또 그렇게 적응을 해 나가는 거고요. 그런 과정이 애착 형성에 이르는 지난한 과정 중 하나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서 연구 결과를 하나 소개할게요. 애착 형성에 있어서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요인. 당연하게도 주 양육자의 개인적 특성이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테면 우울증을 가진 양육자의 경우 원활한 상호작용,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불안정 애착이 형성되는 비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보고가 있고요. 또 양육자의 유년기 경험이 영향을 미칩니다. 유년기 학대받은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절대 그런 경험을 제공하지 않아야지 라는 강한 압박을 스스로 느끼면서 나는 그러지 않아야지 하는 이상적인 모자 관계를 일단 설정을 한다면, 사실은 그 이상적인 틀 안에서 벗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욱하면서 자기가 겪었던 그 학대와 비슷한 경험을 아이에게 제공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이상적인 게 너무나 이상적인 나머지 거기서 벗어나는 순간 나는 무능해, 난 너무 못해 라면서 오히려 크게 위축되거나 감정이 폭발되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메타인지. 양육자의 대화 형태 중요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온유형, 냉정형, 단순 쾌활형. 이름만 들어도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나 짐작이 되죠? 온유형일수록 안정인 경우가 많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더라도 말투, 어감, 거기에서 사실은 언어 자체보다 더 많은 메시지가 전달된다는 것. 저처럼 말을 업으로 했던 사람들은 더 절절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세 번째, 부부관계의 질, 결혼 만족도가 영향을 미치더라 하는 겁니다. 이게 애착하고 무슨 관계? 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서가 얼마나 나의 행동 양식, 반응 양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근본적으로 이 결혼 관계 안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다면 아이에게도 한 번 더 편안한 웃음을 줄 수 있을 것이고요. 내가 근본적으로 이 결혼 구도 안에서 지옥을 경험하고 있다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쉽지 않은 부분이 생기겠죠. 아이에게 한 번 더 웃음, 미소 전할 수 있는 엄마가 되려면 결국 이야기는 돌고 돌아 다시 그 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내가 행복해야 아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실은 제가 대학원에서 이 책으로 애착과 심리치료라는 책으로 공부를 하던 바로 그 학기가 저에게는 참 힘든 시기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막 돌이 된 두 아이를 떼어놓고 저녁 시간에 나와서 공부하겠다고 앉아있는 나. 이렇게 애착을 배우는 바로 이 시간에 아이들에게 떨어져 있음으로 해서 정작 나의 아이의 애착을 잃는 건 아닐까? 혼란스러운 감정도 있었고요. 제가 절망과 희망 사이를 왔다 갔다 했던 바로 그때 책에서 제가 붙들고 있던 한 문구가 있어요. 별거 아니지만 Good enough mother. 이렇게 고민하는 엄마라면, 반성하는 엄마라면, 노력하는 엄마라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이 애착 행동일까?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 토대가 되는 건 아닐까? 하나하나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전반적으로 아이를 사랑하며 노력하고 반성하며 내가 갖고 있는 이 태도 자체로 충분히 좋은 엄마다 라는 말. 이 말을 제가 붙들고 있었던 만큼 해주고 싶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애착에 매달리는 걸까요? 이렇게 애착에 천착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쩌면 짐작하셨을 거예요. 안정애착이 아니라서 그래. 그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건강한 애착 형성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건강한 안정애착을 만들어 줄 거야 하는 강한 다짐을 했거든요. 저희 엄마는 아주 제가 기억하는 한 제가 태어난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워킹맘입니다. 저는 어릴 때 엄마의 부재에 대해서 아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디폴트인 줄 알았어요. 원래 기본값, 원래 없는 건 줄 알고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어릴 때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너는 정말 있는 듯 없는 듯 했던 아이였어 라는 답변 듣습니다. 저는 그 말이 정말 슬픈 말이라고 지금은 생각해요. 어린 시절 0세부터 3세, 만 3세까지 그 시기 엄마가 물론 있었지만 대부분의 낮 시간 거의 9 to 6는 타인에 의해서 길러졌죠. 당시 지금 이 문화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당시는 식모라는 표현을 썼어요. 이 표현이 적절하진 않을지도 모르겠는데 식모 언니라는 10대 후반? 막 갓 20살? 이런 분이 같이 집에 살면서 식솔처럼 같이 지내는 거예요. 제가 이름을 기억하기로는 영자 언니라고 했어요. 영자 언니가 저를 돌봐줬던 여러 식모 언니들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계속 바뀌었거든요. 이 식모 문화에 대해서는 공지영 씨 소설 중에 봉순이 언니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을 보면 그 시절 그 문화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 책도 재미있거든요. 그런 봉순이 언니 같은 언니가 저희 집에도 몇 명 있었고, 근데 사실 저는 기억엔 없지만 그때 내가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어려운 환경이었겠다라는 건 짐작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러 명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엄마는 저를 기억하기를 너는 있는 듯 없는 듯 정말 엄마 속 한 번 안 썩인 아이야 라고 표현하거든요. 저는 요구할 줄 모르는 아이였어요. 내 욕구, 내 필요를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어요. 심지어 수업 시간에 화장실을 가고 싶어도 정말 그냥 앉아서 쌓아버리더라도 화장실 가겠습니다라고 표현하지를 못했어요. 어른들의 그 관점에서 본다면 정말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그런 정도의 틀로 보였을지 모르겠어요. 그치만 저는 남모르게 너무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거든요. 왜냐하면 요구해도 되는 줄 몰랐으니까. 요구를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근데 그게 엄마에겐 참 너는 키우기 쉬운 아이였어 였을지 모르지만 저는 어른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에조차도 어떻게든 혼자 알아서 해야 한다는 그런 압박으로 너무 힘들게 살았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게 제가 만 3세까지의 경험에 기반한
행동 양식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구해도 들어주지 않는 양육자와 함께 있으면 어느 순간 체득하는 거죠. 요구해도 소용이 없다. 표현을 해도 의미가 없다라고요. 지금까지 애착 시리즈를 보시면서 그래 난 안정애착이야 하셨나요? 아니면 내가 아무래도 불안정애착인 것 같은데 하셨나요? 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내가 설사 불안정애착이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에게 든든한 안전기지로서 애착 대상이 되어줄 수도 있을 만큼 어른이 되었습니다. 내가 나를 위한 안전기지가 될 필요 없이 지금 내 곁에 아주 단단한 든든한 내 편이 있다면 정말 감사할 일이죠. 많이들 결혼을 하고 배우자에게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흔히들 이런 이야기 하죠. 결혼하고 뭐가 좋아? 그러니까 뭔가 안정된 느낌이야 라고. 그게 바로 안정애착의 느낌이에요. 내가 뭘 하든 나를 믿어주고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 내가 어떤 역경을 만나도 함께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 이렇게 영원한 내 편이 곁에 있으면 사람은 더 당당해지고 더 자신감이 생기고요. 이 세상을 향해 더 적극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용기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안정애착이 주는 힘인 거죠. 지금까지 제가 긴 시간 천착했던 애착 이슈, 이 이야기 안에서 어느 지점에선가는 나의 애착은 어떤 거였을까라고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지점들이 있었기를 하는 바람입니다. 1980년에 낸 책 Attachment and Loss, 그러니까 애착과 상실 3권에서 볼비의 말을 인용하면서 마무리할게요. 다른 사람에 대한 친밀한 애착은 한 인간의 삶이 그것을 구심점으로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이는 걷기 이전의 유아나 걸음마를 뗀 유아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 성년기, 노년기까지 지속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나의 안전기지, 애착 대상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에게 나도 든든한 애착 기지가 되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정애착이 주는 마음의 자유, 기쁨, 마음껏 누리면서 성찰하면서 그렇게 살면 좋겠습니다. 맘맘TV는 여기까지.